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이 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해서 저희 뉴스인의 고정 패널, 여당의 홍일표 의원, 야당의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죠? 300명 중에요? 54명. 54명이요. 네. 여당은 지금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거꾸로죠. 여당은 줄이고 야당은 늘려. 그 두 분 개인 입장 의견도 똑같으십니까? 당론하고요? 뭐 늘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늘리게 되면 이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네.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지금 이제 헌재 결정으로 보면은 농촌 지역의 의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늘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줄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여서는 안 된다. 네. 홍 의원님은요? 김 의원님이 어제 이제 그 원혜영 위원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역시 소신이 있으시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론적으로는 늘리는 게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줄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면 그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 편차라든가 또 소수 뭐 이렇게 장애인 이런 분들의 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리는 게 좋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네. 그렇게 독일처럼 뭐 절반씩 비례대표 절반씩 해왔다거나 이러면은 모르는데 지금 와서 더군다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네. 현재는 사실상 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예.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얘기는 뭐 당론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을 보고 이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 비례대표가 왜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비례대표 문제도 그렇고 또 헌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정 문제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밥그릇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현행 의원들은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참 어렵고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 정당 명부식이지만은 권역별로. 그러니까 영남에서 말하자면 그 비례대표를 뽑고 호남에서 비례대표를 뽑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도 하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의 그 비례대표가 나오고 또 호남에서도 여당 비례대표가 나옴으로써 지역 감정 완화할 수 있다. 그것을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영남의 여당 의원과 호남의 그 야당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집착하고 또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항이 있다고 할까 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가 저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개편해야 될 동기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비례대표라는 것이 정말 지역구에서 뽑히지 못하는 여러 계층들 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질만으로 놓고 보면은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좋은 분들이 사실은 들어가라고 제도가 있는 건데 비례대표로 들어간 분들이 이런저런 그 뭐 설화도 일으키고 뭐 말썽 잡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비례대표를 실제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각 당에서.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원래 두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성을 배려하고 또 취약한 직능이라든가 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 하면 뭐 큰 필요성이 오히려 좀 줄어들죠. 소선거구제 하다 보면 이제 승자 독식에 따라서 사표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보완할 겸 해서 한 것이고 우리 헌정사에서도 처음부터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73년에는 폐지했다가 84년에 다시 부활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 이 선정 과정이 정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1번부터 뭐 한 40번까지 이렇게 쭉 정하면서
그 과정, 논의 과정,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합니다. 공천심사,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논의해서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중앙당 그 공천 배심원제라 해가지고 각계 대표 한 30명이 모여서 그 공천심사위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제 후보자가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대개 보면 과거에 정당의 그 실력자라든가 예. 뭐 지도부의 입김 심지어는 뭐 돈이 이런 오가기도 거에 하고 의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헌금이. 뭐 과거에 이제 나다 보니까 뭐 그런 사례도 나와서 예. 뭐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었고. 홍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선정한 그것을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지난번에는 대체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만 보면 1번이 뭐 원자력 연구원 과학기술계 대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체장애인 대표고 3번은 이제 농업 CEO, 4번은 조명철 의원이라고 우리 탈북자 출신 예, 예, 예. 통일연구원에서 공부하시던 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엔 또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해서 예, 예. 그 다문화 가정을 대표하는 분까지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모셔서 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한 80점 이상은 된다. 예. 그 정도 되면. 예. 사실은 이게 뭐 실제로 이분들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아직 계량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좀 잡음이 있었던 그걸로 치면은 당시 민주통합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그때 뭐 김현 의원도 그렇고요,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었단 말입니다. 김 의원님은 그때 비례대표 성적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비례대표 선정하는 것을 보면서 대선의 전도가 박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저쪽보다 좀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대표성에 있어 조금 한쪽으로 편중된 듯한 인상을 예. 받았습니다. 개인들로 보면 또 능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시민운동 조직이라든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예. 종래에 우리 야당이 해왔던 이를테면 과학기술계라든지 여성계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제민주화가 막 굉장히 쟁점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과거에는 그걸 다 안배했었죠. 그런 게 이제 한 분씩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계파로 좀 많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계파 나눠먹기 식으로 네. 자기 사람 챙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예. 저렇게 뽑으면은 국민들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미세하게나마 대선에서 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래보다도 조금 더 한쪽으로 편중된 듯한 인상을 가졌고 이것이 정당이 계파 정치가 진행돼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게 당의 노선과 입장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편향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소리가 크죠, 또 그분들. 예, 굉장히 중요한 비례대표의 선정 문제는 국민들이 저 당의 성격, 혁신의 정도 그리고 그 당이 과연 국민을 얼마나 대표하는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문재인 의원도 그 당시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민운동 출신에 치우쳤다. 저 때 대표는 한명숙 대표였고 이해찬 고문이 그 전 대표였나요? 그 뒤 대표였나요? 어쨌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저 때 후보 선정하고 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신 모양이죠. 같은 친노계인데. 그 전면에 쓰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예. 같은 논의 테이블이라고 할까 같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 혁신과 통합하고 이게 50대 50으로 통합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를테면 문재인, 이해찬 이런 분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쪽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요? 뭐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다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관여했지만 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주류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여야가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좋은 분들을 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자꾸 해놨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유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이걸 금방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새누리당 안에 뭐 아침의 소리 회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해서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비례대표 공천 후보 결정 과정의 논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하지 말고 한 1년이나 1년 반 전쯤에 미리 한 2배수 정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 그때 가서 이제 선거 때 가서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각계 전문가들인데 당내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1, 2년 동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논의가 뭐 이제 완벽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그런 식의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예. 우리가 이 과정을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그 기준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야당도 같은 해법이면 해결이 될까요? 뭐 크게 봐서는 지난번에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선에도 졌고 총선에도 사실 과반수 얻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그걸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예.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직능별로 좀 여러 가지 균형 잡힌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민 여론 또는 그 공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당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슨 빙벽의 크레바스처럼 계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만 온당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뽑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계파를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남과 호남의 그런 지역 편중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번에 선거구제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헌재가 어떻든 이 지금 그 뭐 선거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농촌 지역은 지역 대표성을 하는 소선거구제 하더라도 그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래서 영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후보가 나오고 호남에서 여당 후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체제가 비례대표에서도 권역별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선거구제에서 만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형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활동하는 그 모습들 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이제 다른 당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좋게 얘기하시죠. 정말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정당이 자기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층만 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다음 선거에는 그런 거를 반드시 다 고쳐야 되고 또 이렇게 철저한 반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새누리당이 긴장해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예. 됩니다. 김 의원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거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글쎄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전문성, 적극성, 뭐 또 현장 지향성 이런 면에서는 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자기 경험이라는 것이 다 누구나 자기 구속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은 시민운동의 관성이 있게 되죠. 또 운동권 출신들은 운동의 그 경험과 관성에 따르게 되니까 네, 네. 자꾸 우리 당을 의총을 하게 되면 장애투쟁 일변도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그 의원들은 굉장히 그 상상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자스민 의원 같은 분은 뭐 다문화 그런 출신들로 배려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직능별로 잘 이렇게 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지금 일 잘하십니까? 아까 조명철 의원하고 또 이자스민 의원하고 그분들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좀 반성되는 거는 이제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
영역에서만 이제 생활해 오시다 보니까 정당이라는 게 좀 액티브한 그 투쟁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새누리당이 너무 좀 조용하다. 예. 이런 데는 그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젠틀해지는 그런 이제 성격도 좀 홍 있다. 의원님도 젠틀하셔서 투쟁력은 좀 떨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투쟁력 좀 떨어지시죠? 저는 이제 투쟁력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고 그렇죠. 야당 의원한테 투쟁력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좋은 의미에서 말씀.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런 투쟁력이라고 할까 좀 적극성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장에 있으면 달려가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균형된 시각, 예. 또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의정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인상을 국민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약자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것 그 기준으로 보면은 김영환 의원님 투쟁력 높으시죠. 아유,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대 그 비례대표 의원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역대 그 총선에서 저희가 좀 그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15대 총선 96년이죠. 15대 총선. 네. 저때 김영환 의원님도 저때 처음 입성하셨나요, 국회? 그 15대 때입니다. 정의영 그렇죠. 저기 계실 때. 그때 신한국당은 이회창 1순위였고요. 저때 이회창, 박찬종 이분들이 선거 막 이끄셨던 그 선거지 않습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저때 아주 그 면면이 중량감이 있는데요. 이홍구 전 총리가 2위,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3위였고요. 3순위였고요. 황우여 그 부총리께서 저때 입성을 했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그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였죠. 김대중 총재가 이끄시던 당인데 정희경 저분 어떤 분이었죠? 경기여고 교장을 하셨고요. 또 기업을 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여성계를 또 대표하는 분이어서 예. 한때 당 대표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게 여성이 1순위한 건 저때가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1순위로 여성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었고 김한길 대표도 저때 그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오셨군요. 6순위, 6번으로 비례대표 6번으로 입성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17대, 이건 2004년이겠군요. 이때 여성들이 많이 입성을 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전효옥 전 의원이 7번을 받았었고 나경원 현 의원이 11번이었고요. 열린우리당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 저때 입성했군요. 그때 부순위로 비례대표였습니까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했는데 예. 제가 박영선 그때는 앵커 기자를 먼저 영입을 해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영입을 했는데 그때 세력이 열린우리당으로 가게 되니까 그 열린우리당 쪽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닥쳤던 개. 그런 그때 기가가. 김종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의원. 그 의원을 민주당으로 전국구로 제가 영입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선됐었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경제민주화 교사 같이 이렇게 하신 네. 그 의원님이 그때 4선인가 5선 때인데 예. 그쪽 민주당을 지키다가 저는 낙선했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입을 해서 아주 굉장히 그때는 보람 있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때 1번이었습니까? 그 김종인. 2번인가 하셨던 것 2번이었군요. 같습니다. 1번은 2번인가 그때 3번인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1번은 나요. 그 직접 영입 안 하셨군요. 제가 기억 안 못한 나시네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보면 네.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쪽이 더 스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통해서. 예. 그 아까 그때 구룡이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예. 그때 뭐 그러면, 이회창, 이홍구, 뭐 이수성 뭐 예. 그분들 중에서 저기 1번, 2번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예. 그때 박찬종 의원은 저 원내 입성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박찬종 의원이 그때가 지역구로 되셨었는지 전국구로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15대 때. 제 기억에는 저때 그 원내 입성을 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비례대표 의원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지금 저희가 이 선정한 거 말고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비화나 뭐 있으십니까?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예전에 그 꼬박농내 사람들이라고 그 소설이 있었어요. 예. 빈민운동 하시는 예. 이철용? 이철용인가?
이철용 이철용 의원님. 예. 예, 그분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있었던 적이 있고. 비례대표였습니까, 그분도? 예, 서경원이라고 해. 그분 지역구였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이 새누리 미리북 사건이 있어 서경원 의원이요? 예, 농민운동 하시던 분. 처음에 비례로 들어왔다 지역구로 가셨던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또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대변인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장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죠. 예. 나경원, 조윤선 그분들이 정치 비슷할 때 입문해서 선거 같이 치르고 그랬었죠. 조윤선은 그 뒤로 이제 그 뒤에 들어왔고 나경원 이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하여간 그 비례대표가 이제 그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렇게 대변인으로 내보낼 정도로 미모나 이런 언변도 좋고 이런 그 아주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을 이제 배출하는 창구로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요? 네. 미국은 왜 없는 겁니까? 미국은 이제 상하원 제도를 두고 있고 예. 이제 전국 지역구로만 하고 있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례대표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이면서도 우리 헌법 체제가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어요. 이게 뭐 총리, 뭐 국회의원 겸직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 비롯해서 그래서 이 운용을 하면서 그런 예. 것들을 잘 참고를 해야죠. 예. 일본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기도 하고 지지 기반이 취약한 당의 기반이 취약한 곳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그래서 당선될 수 있는 이 석패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례대표에 대해서 두 분 견해가 어쨌건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도 유지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홍일표, 김영환 두 의원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